규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움 또 부담감이 좀 커진 게 사실인데 지금도 경자님 보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일까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썼던 글에서 이제 제가 정리했던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실거주를 반드시 특정 지역에서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다만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자금 사정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눈을 낮춰서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힘들이 있겠지만 꼭 결정적으로는 수요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넘어섰고 제가 이제 젊은 동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서울이 답일 수밖에 없고 뭔가 자기가 성공하고 세상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면 그래서 실거주라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직 무주택자인데 투자 목적이라도 저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금이 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했거든요. 근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해당 단지를 이제 5천 내외 정도로 이제 했어요. 분양권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걸 하려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1억 후반 그렇죠. 정도가 들어요.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거의 프리미엄이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때랑.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지방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돈이 아까우시고 배가 아프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도 아직 지방은 저는 여력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개인의 맥락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서 모든 분들에게 지금 해야 된다라고 권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실거주이신 경우는 특히 수도권이라면 네. 좀 마련하는 거를 좀 네. 추천을 드리고 네. 또 투자로 접근을 한다면 꼭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좀 네. 한번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네, 것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자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지금 서울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입지 좋은데 그냥 잡아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에세 여유가 파킹이라고 된다면? 하는데 그냥 뭐 떨어지고 오를 거 그냥 다 생각하고 그냥 잡아놓는 거죠. 그 어떤 땅을 그냥 잡아놓는다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 개개인의 맥락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넣어야 되는 시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돈도 돈인데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의 개념으로 봐서 투자로 쭉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할 때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의 인풋을 넣을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런 얘기 진짜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질문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 아까 경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맥락에 따라 다르고 자기 입장에 따라 다르다. 다만 실거주는 내가 집이 필요할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 그거는 항상 맞는 말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규제로 인해서 그렇고 또 그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져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고 또 그런 관리들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저희 세무사분도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네. 너무 자주 바뀌니까. 네, 너무 자주 바뀌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임대 사업자들이 이제 전세를 놨을 경우에 이제 그 허그에서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의무로 네, 가입해야 맞아요. 되는 네, 조항이 네, 있잖아요. 네. 사실 이 실무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12월 말에 접수했을 때 4주 정도 걸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막 서초구청에서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네. 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참 답이 없다.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세금 쪽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네. 이거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네네, 하셔도 돼요. 제네시스 방님? 아, 네, 제네시스 뭐 이런 방님 분들 매초에 출연도 하셨고. 뭐 블로그, 뭐 네. 그다음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네. 아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정도는 체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세금을 신경 쓰다 보면 약간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그렇죠. 결국 세금은 번 돈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번 돈 이상으로 깎아갈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보유세라는 약간 복병이 있긴 하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편안하고 약간 조금 포기하는 마음으로 네, 투자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럼 그래도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계속 이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단호하시게. 저는 이거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금 관련된 부분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투자 대상을 먼저 이해하고 여기에 내가 5천 넣어서 1억 번다. 그러니까 5천 넣어서 1억 5천으로 뺀다. 그 생각으로 투자를 해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네. 그럼 달라진 세금 환경에서는 5천 넣어서 1억 5천 빼는 게 아니라 5천 넣어서 1억 뺀다로 바뀌는 거예요.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맞아요. 거예요. 혹은 투자금이 더 들어. 그러니까 8천 넣어서 뭐 1억 3천 뺀다 이렇게. 옛날에 5천 넣고 1억 5천 빼는 게 8천 넣어서 1억 3천 뺀다 이렇게. 당연히 예전보다는 안 좋아졌잖아요.
이때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원래 보고 있던 그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마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에 비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수단 중에는 얘가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인다 라고 하면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투자 대상을 공부해서 그거 이상으로 내 실력을 올려놓든가.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저 되게 경자님 얘기하신 거에 공감했던 게 뭐냐면 본말이 전도된다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악수를 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인다. 이 세금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거 할래요 라고 하는데 그 투자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황금성이나 다른 매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파트 같은 거죠. 아파트에 네. 그리고 이제 빌라. 네. 그게 나중 되면은 황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사니까 아유 꽁 대신 닭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꽁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싼 꽁이. 그럼 닭 살까요? 안 사죠. 난 그때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돈에 맞춰서 자꾸 돈을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게 나한테 크게 패착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의 근원이 세금이라면 더더욱 세금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거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아까 진짜 저는 그 말씀도 너무 공감이 됐어요. 세금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내는 거지 돈이 안 나오면 안 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보유세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너무 크게 봐서 더 중요한 걸 작게 보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세금은 공부는 하셔야 돼요. 확실히 진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덫이랑 비슷해서 걸리면 늦어요. 딱 내가 발 들어가는 순간 딱 물리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의사결정하시기 전에 세금 공부 많이 하시고 저희 또 카페나 이런데 좋은 글들 같은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세무사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네네. 부동산 세무는 진짜 전문. 완전 없어요. 근데 부동산 세무 잘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세요. 그렇죠. 이승현 세무사님, 이승현 신방수 세무사님, 세무사님, 신방수 세무사님, 그다음에 저희 겨울눈꽃님 이런 분들은 부동산 고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계속 실전에서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쭤봐요. 그리고 사실 세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혜택을 자꾸 챙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 사실 뭐 자본가가 아니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자본금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부동산을 시작을 하셨어요? 일단 저는 소득 자체가 조금 높았던 편이기도 했고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맥락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돈을 벌었을 때 당시에 이제 집이 굉장히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똑같은 걸 하고 있죠. 네, 그게 다 안 됐어요. 이게 한 번에 같이 안 됐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오셨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천안 꼭지를 잡으신 거죠. 네. 천안에 그때 뭐 투자 대상이 뭐였어요? 아파트였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샀던 아파트는 거의 104평? 이런 엄청난 아파트 사는데 103평이요? 104평이요. 104평? 네, 천안에. 아시겠지만 천안 꼭지에서 104평이면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 이후 신불당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그런 주택 원리금 대출 갚는 거랑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이제 돈이 집에 전혀 못 들어오시는 이 상황. 그래서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거의 몇 년 동안 집에서 돈을 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다 중단을 했죠. 중단을 선언하고 이제 그 집이 가족이 이제 뿔뿔 흩어졌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1년 정도 후에 저희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이제 가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모든 자산을 다 처분하시고 제가 드렸던 돈을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께 드렸던 돈을 그대로 원금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하니까 너가 이걸로 한번 다시 일어나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돈을 갖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본금이 많이 들었던 그 맥락이 저에겐 맞았던 거죠. 그걸 지키려고 하신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산 게 이제 완전 현금으로 오피스텔을 샀어요. 서울 초역세권. 네, 연결돼 있는. 근데 2호선 연결돼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을 샀는데 물론 매매가도 좀 올랐고 이제 5년 동안 공실 한 번도 없이 월세를 거의 90씩 매달 받았기 때문에 저에겐 좋긴 했지만 사실 이제 지키는 투자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럼 그게 처음에 투자했던 사례였나 보네요.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월세도 다 나오고 올랐는데 왜 그러시지라고 하지만 이제 경자님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시기가 5년 전이었으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투자 대상이 아니라 다른 투자 대상이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세 차익이나 좀 더 기대를 해볼 그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런 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투자는 확실한 건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때 이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물론 항상 베스트인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해나간다고 했을 때 계속 자기 스스로 투자자가 복귀하는 과정을 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돌아봤을 때 이때 이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일단 처음 시작은 오피스텔로 하셨고 그럼 그 네네. 이후에는 어떤 투자를 하셨나요?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 현금을 다 거기다 썼기 때문에 그렇죠. 월세를 받으려면 그렇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뭐 1,000에 얼마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회 비용들이. 예, 그래서 거의 거기 이제 몇 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네, 길을 걷다가 이제 서초에 이제 모 오피스텔, 서초 아이파크 네. 오피스텔 이제 분양 공고를 이제 보고 네. 이제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네, 당시에 이제 그걸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제 굉장히 분양가가 쌌었어요. 왜냐면 저는 합정에 있는 초록색 오피스텔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이게 비교 거의 평가가 되셨네. 네, 비교 평가 가능했었던 거죠. 그 이제 너나이님 책에도 보면은 네. 비교 평가에 네.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걸 했더라고요. 복기를 해보니까. 네, 그렇죠. 해봤더니 절대 분양가도 더 싼데 이제 서초라는 입지가 있었고 입지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도 0.3평 정도 더 컸어요. 네, 근데 0.3평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그렇죠. 크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네. 나기 때문에 이제 넣었는데 이제 운 좋게 됐어요. 19대 1 정도였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제 자격 기준 없이 넣어서 네.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의 2,000만 원 중반대의 돈으로 이제 그걸 잡아놓을 수 있었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엄청난 이제 나비 효과를 거두면서 이번에 이제 전세 세팅을 했거든요. 이번에 입주를 해서 네. 이제 그 돈으로 제가 요식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식업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맛집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네.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제 돈은 거의 안 들어간 그렇게 된 거죠.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투자해 보시면서 가장 성공한 사례 서초에 있는 그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절대 투자, 그러니까 절대 금액 자체가 성공했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맥락상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정말 없는 그 탈탈 털어서 그 맛보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없는 돈으로 어떻게 계약금을 해서 그걸 잡아놓을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어쨌든 네, 3년 후에 이제 전세 세팅을 하면서 제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이제 요식업을 해서 지금 그 요식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봐야겠지만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저는 근데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아요. 네, 운영 지분이라고 해서 이제 순이익의 몇 %를 이제 운영자에게 떼주기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저에게 계속 현금을 이제 꽂아주는 이제 그런 이제 거의가 완전 됐죠. 자동화가 되셨네요. 네, 완전 자동화가 됐어요. 보통 네. 요식업은 그래도 좀 나의 그런 인건 그런 근로가 좀 많이 투입된다는 그쵸. 걸로 알고 보통 있는데 이제 매출 파이가 작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자기의 어떤 근로 시간을 이제 갈아 넣어서 네. 이제 순이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많이 택해요. 근데 제가 했던 요새간 요식업은 이제 보통 주말에 웨이팅이 있고 매출 규모 자체가 좀 크고 그리고 마진율이 비싼 메뉴다 보니까 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굳이 제가 막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나와서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서. 네, 사업 이야기도 네.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때 그 오피스텔 잔금하실 때가 전세가가 분양가 넘어갔나요? 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3년 전에 분양받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럼 3년 전에 분양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분양가가 분양이니까 안 지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다 지어서 입주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전세 시세가 경자님이 분양받으실 분양가를 넘어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4억에 예를 들어 4억에 분양받았다. 근데 전세 5억에 들어가면 오히려 돈이 생기는 거죠. 1억이.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요식업의 자본금으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은 뭐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그거보다 이걸로 또 다른 쪽으로 내 사업이나 현금으로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은 투자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 다 비슷해. 뭐냐면 저도 덕양구에 투자했던 건데 그거를 2억 8천에 샀거든요. 근데 2억 4천에 전세가 들어있었어요. 2015년인가 16년인가. 근데 11달 뒤에 만기였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매수할 때 전세 시세가 2억 8천이었어요. 매수할 2억 8천에 샀을 때 근데 전세 2억 시세가- 4천 전세 안고 산 거예요.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11달 뒤에는 분명히 전세가 매매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전세가 넘어갔거든요. 11달 뒤에. 경자님은 이제 거기서 나온 자본을 가지고 본인의 주특기인 이제 창업을 하신 거고 저는 그걸 가지고 제 주특기인 또 다른 데다 투자를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실제로 실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당장은 못 하더라도 그걸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또 좀 안 좋았던, 좀 되게 힘들었던 그런 투자 사례도 있으신가요? 부동산은 없었고요. 부동산은 다 저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됐던 네. 이제 종목이었고, 사업은 사실은 부침이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27, 8에 잘 됐기 때문에 그때 잘 되면 이제 그죠. 세상에 무서운 게 없잖아요. 네. 이제 어깨에 이제 뽕이 네. 이만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집이 굉장히 계속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덜 했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덜하긴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오만하고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그 이후에 꽤 많은 부침이 있었죠. 뭐 이제 저희는 교육 사업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바로 옆에다가 이제 또 똑같은 교육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동생들이었거든요. 그런 일 되게 많죠. 되게 많죠. 네. 근데 그때는 되게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나이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완전 이제 집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해서 이제 사업체에서 노숙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 깨달은 게, 이게 내가 약해지니까 이런 이제 어택들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부침이 20대 후반에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사업도 부동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던 편인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잘 극복했던 것 같다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책 읽는 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문제를 당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조직에 문제가 있었을 땐 조직 관리에 대한 책을 엄청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주변에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친척형 이제 계신데 굉장히 저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었고, 네, 또 당시에 또 만났던 친구들도 네. 도움을 많이 줬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불행이긴 하지만 이제 그 불행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걸 오히려 더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줬던 네, 그런 기회였었죠. 그래서 결국은 책 읽기와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 두 개가 저한테 좀 컸었던 것 같아요.